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병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2일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34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빠르게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저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오늘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이 지금 아세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상당히 중요한 외교 일정이 공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제 제목에서도 상당히 엄중한 이 연쇄적인 일정이 공표가 됐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한미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그리고 한미일 이 삼각 죄송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미 확정이 됐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밝힐 수 없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했는데, 일본 총리하고 30분 정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 일정은 방금 전에 확정이 됐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즉 한일 정상회담에 일종의 추동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한일 정상 간에 모두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현재로서는 양측이 정상회담에 공히 합의했다. 여기서요, 살짝 신경이 쓰는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현재로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현지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여전히 지난번에 뉴욕에서,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 12일이니까요. 13일 날 이 일정이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제 여론의 이 공개를 통해서 한번 반응을 봐야 되는데, 또 혹시 지난번에도 뉴욕에서도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약속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먼저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일본 총리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어렵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현재로서는 이 말이 붙은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이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오늘 오전 프놈펜에서 이 아세안 정상회의 플러스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 이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 지도자는 만났다. 그래서 이번 순서의 경우에는요, 좀 가변적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확정은 좀 어렵다. 그렇지만은 한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나서 한미일 정상회담 순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다. 이 얘기는요, 한중 정상회담도 지금 물밑에서는 상당히 좀 이 밀도 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지켜봐 달라, 이러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아세안 플러스 3,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G20 정상회담, 우리 국내적으로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때 출발했지만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 경제 환경, 우리 경제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글로벌 차원의 어떤 연대 또 협력, 이런 것이 굉장히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정상 일정을 한 이틀 정도 땡겨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에 귀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번 이 다자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많은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리라라고 기대를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TV조선의 앵커, 신동우 앵커죠. TV조선 굉장히 요즘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특히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 마지막에 그날 뉴스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제가 논평을 해드리듯이 신동욱 앵커가 하는 의견입니다. 논평,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감에서 홍보수석하고 시민사회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필담을 나누다가 이것이 언론에 포착이 되는 바람에 사단이 이제 발상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연단에 불려나가서 죄송하다, 그리고 사담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사람을 퇴진시켰어요. 이 두 수석을. 그러는 바람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 찬성 반대 양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하는 주호영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의원들. 예를 들어서 이용 의원이라든가 뭐 이 친윤계 장제원 의원인가 이런 분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당시 여당 민주당에서 얼마나 무례한 그런 발언 추미애도 그렇고 뭐 강기정이도 그렇고 말이죠. 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소설을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품위가 이 정도면 있는 거죠. 뭐 등등. 다 그 당시 민주당 측에서 또 이 정부 강요들의 답변 태도 무리한 게 많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정권 교체를 한 것을 잘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호영 위원장이 퇴장을 시킨 것도 잘했다.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또 그러니까 친윤과 그다음에 이제 뭐 비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의견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TV조선의 신동욱 앵커가 신동욱 앵커는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한 것, 이 퇴장을 하게 한 거, 이거는 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로 뭘 들고 있느냐? 과거 여러분들 메카시 선풍 아시죠? 유명한 1950년대 메카시 선풍. 그래서 이 메카시라고 하는 미 의원이 군부내에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을 좀 색출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혀서 메카시 선풍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상원청문회에 나왔던 육군 법률 고문 조지프 웰치가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이제는 예의를 차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릅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상 메카시와 그야말로 이제 일개 장군이요 전면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번 이제 우리 국회에 참석한 참석해서 이 품위를 잃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육군 이 법률 고문 이분은 아주 품위 있게 제대로 준엄하게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의회 권력 잘못된 의회 권력을 좀 이제 제동을 거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우리 국회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국회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전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나 강기정 저도 그거를 그당 며칠 전에 나경원 의원하고 강기정이가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치는 거 저도 이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말이죠. 이번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퇴장시켰는데 퇴장시킨 팔단 웃기고 있네. 이게 과연 국회에서 할 이 적절치 않은 이 행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데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또 대통령이 전화해서 질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이런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바로 대통령의 질책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친윤들이 비판하는 핵심은 수석들을 퇴장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누가 걱정이 되느냐 TV조선 앵커의 시각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더 걱정된다는 겁니다. 왜? 전 정부 수석들이 어떻게 했든 그렇다고 웃기고 있네라는 말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박스럽고 저질스러운 행태다 이렇게 신동호 앵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야당에 대한 전출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다. 예.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고 이런 거의 전투력이라고 보는 것도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TV조선 신동욱 앵커의 글이에요. 그러면서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정권 교체를 시켜준 민심이 아니겠나. 최근 들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정말 어떤 것인지 걱정하는 게 저만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 이 제목을 걱정됩니다. 이런 제목하에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두 수석이 이 사적인 대화지만은 이 국정감사 상당히 엄중한 자리인데 여기서 뭐 웃기고 인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담을 나눈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권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위원장이 대통령의 밑에서 일하는 수석 비서관들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장에서 나가라고 해서 퇴장시킨 거, 이거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도 또 어렵다. 그래서 둘 다 이럴 때 이제 수석들도 잘못이 했고, 그렇다고 해서 내쫓은 것도 좀 지나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논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통령이 현재 이 정상회담, 타자 정상회담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야당이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당내 내분 또는 정부와 여당 간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간질, 이런 게 야당의 노리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퇴장시킨 조치와 관련해서 친윤계에서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말 못한 사정이 있다. 내가 이걸 공개하면 다 놀랄 것이다. 그래서 뭔가 뒤에 자기도 사연이 있다. 내가 그렇게 퇴장시킨 이유가 있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 그랬는데요. 제가 아는 주호영 의원도 사실 점잖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지금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주호영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또 당당 수석들도 죄송하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조선일보에서 청담동 첼리스트의 소설 캐션 마크입니다. 술자리 의혹 3인의 대화 재구성해서 김소정 기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완전히 소설이냐, 아니면 뭐 조금 그 의혹의 실체가 정말 있기는 한 거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기자의 분석, 물론 정답은 끝까지 끝에 이거 뭐 한 10여 페이지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길은데요, 맨 끝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이 많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한 장관이랑 윤 대통령이 청남동 술집에서 진짜 술을 마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남편, 그리고 이 첼리스트가 다른 남자와 자고 있었답니다. 지금 이 기사가 그래요. 그런 루머가 지금 나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자기 남친한테 그렇게 가짜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 CC라는 사람, 이 삼각관계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ABC의 삼각관계가 노란한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는요, 이 김의겸이 더 탐사가 어쨌든 이거는 실체가 없는 내용을 보도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뭐 남녀관계가 얘기가 있어갖고 좀 뭐 속된 말로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저분한 얘기를 뭐 그대로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지난 7월 19일 날 밤에서 7월 20일 새벽에 있었던 얘기인데, 첼리스트의 남친이, 뭐 이 첼리스트는 남친이 아니고 스토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둘이서 통화하는 내용을 새벽 3시에, 7월 20일 날 새벽 3시가 다 돼서 1분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때 녹음을 해가지고 더 탐사에 제보하는 바람에 사단이 발생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통화한 거는 사실이에요. 통화한 건 사실인 걸로 보이는데, 통화 내용의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냐, 이제 그 남친이라는 사람이 요새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어요. 소위 청담동 게이트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5가지, 한동훈 장관하고 질문을 제기하고, 이세창 그 당시 같이 있었다는 이 사람의 명함까지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이 게이트화 시키려는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러한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 계정도 지금 다 닫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남성, 이 사람은 오마이 기자의 이 오마이 뉴스의 시민 기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시민 기자, 이 사람이 이 여자 첼리스트하고 그날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이 B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그랬느냐, 왜 집에 안 보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오마이뉴스의 이 시민 기자고 서로 뭐 연락들 했나 봐요. 그러니까 CC가 뭐라고 했느냐, 여자가 먼저 꼬셨고 남자친구는 있는지 몰랐고 손만 잡고 잤다. 예. 자, 그러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또 이 B 씨는 예,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진보팔의 파워 트위터를 활동하면서 여자들한테만 길떡거리고 밖으로 꼬셔내서 술 먹여서 잠자리까지 하는 C 기자야. 빨리 투입, 페북 접고 잠수 타. 오늘 또 뻔뻔하게 활동하네. 그러면서요. CC야 빨리 계정 폭파해. 세상엔 큰 권력, 작은 권력은 없다. 괜히 진보인 오마이뉴스에 피해주지 말고 독자들이나 트위터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물론 그래도 너한테 개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야. 카톡 올려야 개폭하겠니? 안 하겠지? 아무튼 내 자존심 세워줄 기회는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CC는, 이 B씨도 이 CC의 저격글을 올렸다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전부 삭제했어요. 그런데 이 캡처본이 인터넷에 지금 쫙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도요. 본인의 인스타그램 또 트위터, 페북 계정을 이 B씨가 하라는 대로 전부 다 줄줄이 비공개로 전환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CC는요, 이 오마이뉴스의 기사도 쓰고, 또 오마이뉴스 취재 이 기사에는 또 취재원으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해서 그래서 조선닷컴에서요, 당사자들한테 전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A씨는 아예 안 받아요. 그리고 B씨는 트위터를 통해서 말을 걸었는데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조선닷컴이. 그리고 CC,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이 사람은 통화가 연결이 됐는데 뭐라고 답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냐는 것이 사실이냐, A씨와 만난 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첼리스트 안 만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 탐사 측에서는 이 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희는 CC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씨, 남친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 이 사람도요. 여기서 법률 자문 역할만 하고 있고 제보 내용이라든가 제보자의 향후 계획, 거치 이런 거는 관여하지도 않고 아는 바도 없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더 탐사와 그 다음에는 이 남친 이라는 사람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 자, 왜 그러느냐? 보시면 한동훈 장관직을 걸겠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예 언급을 원천 부인하고 있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세창 씨도 아예 고발을 해버렸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날, 김대기 비서실장 저도 잘 알아요. 점잖은 사람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김대기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그것도 거짓말 하겠어요? 국감장에서? 그날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가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이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술집에 가냐. 예. 그리고 김의겸이도 그 이후로 말이죠. 김의겸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가짜 리스크 너무 크다. 김의겸 리스크 너무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혹을 김의겸이가 뭐 하나 가지고 있다. 진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더 탐사도 뭐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도 2탄, 3탄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조선닷컴에서 전부 확인해보니까 전부 시원찮아 대답하는 게.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B씨도 다 이런 얘기를 또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거를 정치 쟁점 공세화시키려고 했다가 민주당 측에서 김의겸 측에서 더 탐사 측에서 전부 다 실패한 공작이 아니냐.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술자리 이거는 그야말로 첼리스트 남친의 소설 아니면은 첼리스트의 연합 소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임 김봉현이가 어떻게 해서 보석이 됐느냐. 그리고 저도 이제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기사하고 제가 어제 분석한 이 방송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김봉현이한테 한 두어서 차례 검찰에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보석 취소 청구됐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피해액이 1조 6천억이나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말이죠. 보석을 신청하는 것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아. 근데 또 보석을 허가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석이 됐느냐?
이거를 조선일보 이 승재현 형사판 이 칼럼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승재현 이 변호사는 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보면요, 본래 이 관련 전자장치 부착법에는 전자 발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권 침해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전자 팔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자 팔찌까지 끼고 있는데 이거를 끊어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자,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형을 받았고 계속 이 구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려났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재량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법이 문제네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이 보석에는요, 이 필요적 보석이 있고 그다음에 임의적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90조를 보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는 허가해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했는데 허가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보석을 해야 되는 필요적 보석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또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특가법상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적 보상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석이 되면 안 돼. 그럼에도 하고 풀려났어. 이거는 뭘로 풀려났냐? 임의적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뭐냐 이거는? 형소법상 96조인데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게 뭐냐? 이게 말하자면 법원의 재량이라는 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인정했냐? 예. 왜 인정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법원 맘대로요. 뭐 법원 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임의적 보석에 의해서 이 사람이 풀려났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 그동안에 검찰에서는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은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 즉 죄가 없다, 이런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도 풀려난 것 아니냐, 보석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피고인의 권리보장 이면에는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도 있는데 한쪽 편만 들어주면 정의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다 법원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서 발생했고, 정의 실현은 똑똑한 판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판단과 그다음에 탁월한 판단이라는 새로운 또 이분은 워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똑똑하고 탁월하고 뭐 그건데, 문제는 뭐냐? 어제도 제가 그렇게 했지만 법원이 지금은 공정하지 못하다. 바로 수장이 누구냐? 김명수다. 그리고 법원 판사들도 극히 일부겠지만 상당히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들도 자꾸 문재인 정권 하에서 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 정치판의 영향을 받는, 정치 판사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이런 현상이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 이제 판사들도요, 특히 김명수 이후로 민변 쪽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지금 전면에 등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김명수 체제에 들어가서요, 영장 전담 판사의 경우에는 이 좌파 판사들이 많이 배치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다 원인이 발생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똑똑하냐 아니면 탁월하냐 판단이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중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는 보고 싶다. 그래서 신당역의 여직원, 영무원, 여성 영무원 스토킹 범죄로 생명을 잃었잖아요. 등등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사건들. 이게 큰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모욕죄로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운하 의원이에요.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바로 이 한동훈한테 일어난 거예요. 이 황운하 의원이 바로 그 당사자인데 한동훈 장관을 모욕죄로 거르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 황운하 의원을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모욕죄,
두 번 망신당해요. 하나는 모욕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아주 만방복곡에 다 고하고 다녔어요. SNS까지 올려놓고.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공수처는 모욕죄를 수사하지 않아. 이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싹 뺐어. 여기서 1차 망신. 2차 망신은 뭐냐? 2차 망신. 이게요. 문화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작년에 황운하가 말이죠.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 그 다음에는 수사력을 낭비시킨다. 이런 이유로 말이죠. 모욕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헌법 311조를 삭제하는 법안을 만든 사람이 바로 황운하예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진실된 이 국무위원에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직업적인 그런 그런 음모론을 꾸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황운하의 수준이고 조금 전에 그게 민주당의 김의겸 수준이다. 예, 이런 사람들 배지를 빨리 뺏어야 돼요.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이런 사람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골라내도록 그래서 여의도 정치가 이념 정치 틀에서 벗어나기가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은 합리적이고 합법적 그런 상식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펴 나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이 선거 풍토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